저는 30대 후반 경기도에 살고 있는 아들, 딸 두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옛말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3살 먹은 애도 아는 소리인데 저는 이 말을 결혼 생활 10년이나 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달았고 결국은 사람 고치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집이며 경제적인 부분이 제대로 해결 안 되면 아예 결혼 자체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집안 따져가며 결혼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남편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평범하게 맞벌이하며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선택이 실수였을까요? 말 그대로 결혼 생활은 현실이더라고요. 두 사람이 사랑만 가지고 버티고 살 수 없는 현실 그 자체였죠. 그나마 지금은 제가 아이들과 여유 있게 살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정말 아이 분유값도 없어서 고생을 해봤고 그래서 지금의 여유 있는 삶이 더욱 소중해서 이혼을 선택한 걸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 제가 이혼을 못하고 계속 살고 있었다면 남편과 개념 없는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면서 버는 돈은 다 뺏기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제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더 많았습니다. 결혼할 때 말을 하기를 자기는 부모님이 동네에서 작은 마트를 하나 운영하시고 본인도 지금은 부모님 마트에서 일하며 배달 일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걸 물려받아서 운영할 거라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 남자가 경제적으로 크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만 알았어요. 마트라고 하길래 그래도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식자재 마트 수준은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냥 동네 구멍가게에 불과했죠. 연애할 때는 잘 몰랐는데 저희 남편이 돈에 굉장히 쪼잔한 사람이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기는 합니다. 부모님 가게에 일이 별로 없을 때는 나가서 막일도 하고 오토바이 타고 배달 일도 자주 했었어요. 저는 10년 전에 남편과 결혼할 때 서로 돈을 합쳐 2억 조금 넘는 아파트에 대출 8천을 끼고 집을 사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문제는 결혼한 이후로 남편에게 제대로 된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런 생활을 당연하게 생각했죠. 저희가 신혼집을 살 때 남편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는 딸랑 3천만 원 보태면서 나랑 똑같이 공동명의를 하자는 거야? 그 말을 듣고 그때는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집 명의를 남편 앞으로만 해두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이후로 남편은 제가 생활비를 달라고 할 때마다 자기가 버는 돈으로는 집 대출 갚는데 다 써버렸다며 한 푼도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줄 돈이 하나도 없대요. 결혼 전에는 저도 직장 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아이 둘을 낳고 나니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으니 그때부터는 정말 막막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집 대출과 남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할부금과 아파트 관리비까지는 남편이 내고 있었고 그 외 보험료와 공과금, 통신비, 식비와 아이 키우며 들어가는 돈 일체는 제가 낮에 몇 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과 친정에 조금씩 빌려서 메꿔나가는 식으로 몇 년을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어려서 제가 풀타임으로 일을 못했었고 한 달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100만 원을 벌기가 힘들었어요. 신랑은 제게 생활비를 주지도 않으면서 항상 저보고는 생활비 아껴 쓰라는 말을 잔소리처럼 했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돈으로는 내 식구 먹는 것조차 감당하기 힘들었고 당연히 100만 원 조금 넘는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렇게 카드값 마이너스가 몇십만 원씩 쌓여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되면 친정 부모님에게 빌려서 한 번에 갚아버리거나 시부모에게 잔소리를 들어가며 해결하고는 했어요. 돈 이야기를 남편에게 진지하게 꺼내려고 하면 이 집도 거의 다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건데 공동명의 바라는 너가 이상한 거야. 그리고 대출금도 내가 갚고 있으니까 생활비는 너가 부담하는 게 맞지. 라는 식으로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저도 입을 다물고 살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저와 아이들에게 전혀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궁상맞게 살았고 아이들과 함께 주말에 가까운 곳으로 놀러 간 적도 거의 없이 살았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자기가 일해서 버는 돈으로 열심히 대출을 갚긴 했어요. 하지만 빚만 빨리 갚는다고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닌데
남편 때문에 행복했어야 할 신혼 때와 아이들을 키우는 시간들이 너무 무미건조하고 즐거움이 거의 없었죠. 8천만 원 대출 받았다고 저한테 생활비는 한 푼 주지도 않으면서 그 대출 갚을 동안 제가 희생하며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일해서 버는 돈은 저한테 하나도 쓰지 못한 채 모조리 생활비로 들어가는데 남편한테는 자기 명의 집 대출을 갚고 있으니 불공평한 기분이 들었죠. 애가 둘인데 식비며 애들한테 들어가는 건 저한테 다 떠맡기고 나 몰라라 하는 남편과는 진짜 같이 살기 싫고 정이 뚝 떨어졌어요. 저는 돈 때문에 힘들어서 허덕이며 살고 있는데 지 돈 아니라고 맨날 저한테 고기 반찬 해달라, 냉장고에 소주 맥주 좀 사서 채워놔라 명령하는 남편이 저에게 대출금 남은 잔액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만큼이나 갚았다고 자랑하는 꼴이 그렇게 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너무 힘들고 매달 카드값 내는 날이 가장 스트레스인데 남편은 그런 제 고민은 안중에도 없고 혼자 즐거워 보이는 것이 이기적이라 생각했어요. 자기 앞으로 된 빚만 갚으면 된다는 그 생각이 소름 끼치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 살아야 하는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죠. 남편 뒤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남편보다 더한 시댁 식구들이 있었죠. 사실 결혼 전에는 시댁에 인사만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이 정도인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 그제서야 숨겨둔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시댁은 저희 집에서 30분 정도 거리로 가까운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구멍가게에 일을 하지 않는 날에는 따로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저희 집을 엄청 자주 들락거리며 냉장고부터 집안 살림을 일일이 참견하셨어요. 애초에 저는 안중에도 없고 본인 아들 밥은 잘 먹여야 한다며 하루 걸러 온갖 반찬을 싸가지고 찾아오시면서 그렇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식사 준비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잔소리도 너무 듣기 싫고 지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간섭도 문제지만 제가 정말 서운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일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까지 옛날 사람이 아닌데도 제 남편과 다른 두 형제를 전부 집에서 낳았다 하더라고요. 옛날 어른들 말로 밭에서 일하다가 배 아프면 금방 낳고 다시 일을 했다는 소리를 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아들 셋을 집에서 정말 수월하게 낳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쉬웠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들 쉽게 낳는 줄로 알고 계세요. 제 첫째 아들이 신생아 때 4kg가 넘을 정도로 정말 우량아 중에 우량아였습니다. 병원에서도 아이가 너무 커서 산모가 힘들 것 같으니 예정일을 2주 정도 남겨두고 차라리 유도분만을 하자고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심란했지만 병원 의사 선생님이 전문가일 테니 그 말을 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전화기 너머로 방방 난리를 치며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왜 아직 나올 때도 안 된 애를 억지로 낳겠다는 거야? 아기라는 건 때가 되면 저절로 알아서 나오는 법이다. 그러다가 아이가 어디 문제라도 있으면 너가 책임질 거야? 무슨 의사도 그런 돌팔이 의사가 있는지 모르겠네? 애 셋 낳아본 내가 더 잘 아니까 그딴 놈 말을 듣지도 마라. 애가 너무 커서 나중엔 너무 힘들어지니 어쩔 수 없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어머님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죠. 요즘 유도 분만이 나쁜 것도 아닌데 대체 왜 그렇게까지 반대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는 우리 친정엄마보다도 젊은데 생각은 왜 그렇게 고리타분한 건지. 제가 계속 유도분만 하겠다고 말을 해도 고집 부리지 말라면서 무조건 자기 말만 들으라 했어요. 안 그래도 의사 선생님한테 유도분만 소리 듣고 저도 많이 무섭고 심란한데 어머님까지 저러시니 미칠 노릇이었죠. 잠시만요, 여러분. 30초 안에 사연보다 더 재미있는 꿀팁 하나 듣고 지원금 최대 128만 원 받아가세요. 아이폰 갤럭시 약정 끝났을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비밀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최신형 갤럭시 아이폰을 주문 당일 받아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 역시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 원 손해입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겠죠?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로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홈서비스 만능 이사도 유명한데요. 일을 얼마나 잘하면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주고 혹시라도 불만족스러우면 이사 당일 전액 환불,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아기 낳는 사람은 어머님이 아니라 저잖아요. 정상적으로 의사 선생님 조언에 따라 아이와 제가 둘 다 안전하게 출산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간절한 게 맞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빈말이라도 너 편할 대로 하라고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너 좋을 대로 하라는 그 한마디를 왜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보고 계속 의사 말만 듣지 말고 그 병원은 다니지 말라고 하는데 진짜 속이 답답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라도 제 편이 되어서 어머님을 같이 설득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어요. 며느리 말은 안 듣더라도 자기 아들 말은 들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남편은 그 난리를 옆에서 보고도 그냥 자기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자면서 저보고 고집을 부리지 말라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애 낳는 사람이 너 혼자뿐이냐며 유세 떨지 말랍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남편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너무 서러웠죠. 저희 시어머니 성격 자체가 보통이 아니셨기 때문에 제 맘대로 유도분만을 해버리면 어머님이 병원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실 게 뻔한 일이었고, 고민 끝에 시어머니에게는 아무 말 없이 친정엄마와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제 시간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애 낳을 때 옆에 있어주는 건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예정일보다 12일이나 빨리 낳았는데도 아이가 워낙 크고 제가 초산이라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일단 낳고 나서 애가 태어났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병원으로 득달같이 달려오셨는데 보통 손주를 무사히 낳았으면 며느리한테 고생했다고 말을 해주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어머님은 병원에 오셔서 저한테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손주를 먼저 확인하고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제 날짜에만 나왔어도 이렇게 걱정을 안 했을 텐데. 혹시라도 애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다 네 탓인 줄 알아라? 저희 친정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이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보다 못한 엄마가 애 낳느라 고생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좋은 말만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더니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마지못해 수고했다 한마디 하셨어요. 첫 손주를 보고 아빠랑 판박이라며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어머님은 병원비나 산후조리원 비용 같은 건 10,000원짜리 한 장 보태주시지 않더라고요. 임신했을 때 미리 조금씩 모아놓은 돈으로 아이 출산할 때 드는 비용까지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는데 산후조리원은 너무 비싸서 꿈도 꿀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본 친정엄마가 속상해하며 조리원부터 빨리 알아보라며 현금 300만 원을 보내주셨지만 그 돈을 차마 쓸 수가 없었죠. 결국은 병원에서 퇴원하고 친정엄마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정말 제가 그 당시에는 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속편히 산후조리원에 수백만 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 아이 100일이 되었고 저는 집에서 가족들이랑 밥이나 한 끼 먹고 사진만 찍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식구들을 부르라는 이야기도 없이 다짜고짜 시댁으로 오라 하더라고요. 아이 100일 됐으니 떡을 해서 삼신 할머니한테 감사해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100일에 친정부모님은 아무것도 못하고 시댁에서 어머님이 마음대로 차려놓은 상을 앞에 두고 사진 찍고 끝났어요. 시어머니가 첫 애 낳고 둘째까지 낳아서 기르는 동안 사소한 거 하나하나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피곤한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아버지는 멀쩡한 분이셨냐 하면 그것도 전혀 아니에요. 우리 시아버지는 술 좋아하시고 밖에 나가 노는 거 좋아하시는데 그나마 집에 붙어 있는 날에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온라인으로 고스톱을 치고 계셨어요. 보통 일이 없는 날에는 대낮부터 술을 드셨고 술에 취하면 주사가 어찌나 심한지 온갖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제가 남편에게 당신은 제발 술 마시고 저러지 말아달라 부탁을 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피는 못 속이는 법이라고 남편 역시 술만 먹으면 자기 아빠랑 똑같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실수를 해서 나가지 못하게 된 모임만 한두 개가 아니고 남편이 잘못한 일에 제가 나가서 대신 사과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술 마시고 욕을 자주 하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생각했더니 시아버지가 하는 소리랑 똑같은 욕을 하더라고요. 남편을 포함해서 저희 시댁 식구들은 정말이지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저는 뭐하러 그 집안 며느리로 10년 동안 버티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남편이 저희 친정에는 사위 노릇을 잘하냐고 하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별로 멀지도 않은 거리에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데 1년에 딱 4번 찾아갑니다. 부모님 생신 2번, 그리고 명절 2번 이렇게요. 그것도 한 번 가면 어찌나 얼굴 표정에 불편함을 숨기질 않는지. 보다 못한 친정엄마가 볼 일 있으면 빨리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아마도 남편은 단 한 번도 저희 부모님들을 자기 식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남편이 신혼 때부터 빚을 갚아야 한다고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대출금 8천만 원을 다 갚으면 그때부터는 생활비를 제게 가져다 줄 거라 생각했어요. 8천만 원을 6년 동안 어찌어찌 다 갚았는데 그 이후로도 생활비를 안 주는 건 마찬가지였죠. 제가 남편에게 이제 우리 대출도 없는데 생활비는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은 적이 있었는데 매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지금까지처럼 하자며 돈을 주지 않았어요. 제가 화를 내면 겨우 그때그때 저를 달래려고 10만 원, 20만 원씩 주곤 했었는데 아마도 제가 결혼해서 남편과 10년 동안 살며 받은 생활비를 모두 합쳐봤자 1,000만 원도 안 될 겁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생활비 안 줄 생각이면 집 살 때 들어간 내 돈 3천만 원 다시 돌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은 돈을 주는 대신에 아파트를 저랑 같이 공동명의로 해주더라고요. 돈 때문에 남편과 이혼도 생각해봤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참고 살았죠. 그렇게 몇 년을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살다 보니 너무 미래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면서 그것도 한 달에 절반밖에 일하지 않는 남편이었기에 수입 자체가 너무 불안했고 저 역시도 언제까지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애는 점점 커가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친정 부모님께 돈을 빌려 무작정 가게를 차리게 되었어요. 그 무렵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짬짬이 시간을 내어 인터넷으로 아동복 판매를 하고 있었죠. 마침 제 친구가 도매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사정을 알고 조금 싸게 공급을 해주더라고요. 처음 온라인으로 장사를 할 때는 당연히 많이 팔지 못했었고 돈을 벌기보다는 오히려 쌓여가는 재고가 더 많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고도 처리할 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죠. 처음 제가 가게를 내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무슨 옷 장사를 한다고 그래? 괜히 빚만 잔뜩 생겨서 내 아들 고생시키지나 마라.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애나 키우면서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야말로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하고 계시니 장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조언을 해주시진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본인이 돈을 못 버니까 저까지도 돈을 못 번다고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남편은 택배와 배달 일을 하느라 바쁘게 보내고 있었고 그렇게 돈을 벌면서도 여전히 생활비는 주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든 애들 키우면서 먹고 살고 있으니 자기가 돈을 주지 않아도 집이 잘 굴러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뒤에는 아예 저보고 너도 돈 버니까 자기한테 돈 달라 하지 말고 알아서 해결하라며 대놓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한 가지는 제가 가게를 오픈하자마자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매출이 찍히기 시작했고 첫 달부터 바로 순수익이 1,000만 원대를 넘어서더라고요.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니 아무래도 물건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고 온라인 매출도 동시에 같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수입에 대해 남편과 시댁에 일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은 더 이상 제 입에서 돈 타령하는 소리가 나질 않으니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아빠와의 추억이라는 게 없다시피 한 아이들입니다. 그나마 제가 돈이 없을 때부터 친정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도 다녔었고 되도록 많은 것을 경험시켜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한 뒤로는 주머니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 예전에 해주지 못했던 걸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2박 3일 놀러 갔다 온 날이었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하필이면 시어머니와 신우까지 저희 집에 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가 애들만 데리고 제주도 갔다고 말을 해놨는지 시어머니는 제게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는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신우가 오더니 저한테 조용히 이런 말을 해주었죠. 새언니, 며느리가 여행 간다고 신랑 밥도 안 차려주니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요? 저라고 시어머니 화가 난 이유를 몰랐겠어요? 근데 저도 제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생겼으니까 시댁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던지 아무 상관이 없었죠. 그렇게 시댁 잔소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아이 둘 키우고 악착같이 제 사업 열심히 하면서 살았는데 몇 년 동안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전혀 제가 얼마를 버는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죠. 종종 어머님이 장사는 잘 되냐고 묻길래 그냥 월세는 내고 있다 대답을 했더니 그까짓 거 얼마나 버냐며 당장 때려치우고 자기 아들 뒷바라지나 열심히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그냥 속으로 웃고 말았어요. 어차피 저 인간들에게 내가 얼마나 버는지 알려줘봤자 좋을 거 하나 없었으니까요. 어머님이 친척분들한테 대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시댁 친척 어른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저한테 남편 잘 만나서 팔자 편하게 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속으로 너희들이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지 알기나 하냐고 생각했지만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남편에게 정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그 당시엔 이혼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 생각에 어떻게든 참고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시댁에서는 저를 미워하시고 뒤에서 욕도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떨 때는 어머님이 다른 집안 며느리랑 비교하면서 자기 친구 누구 며느리는 돈을 잘 벌어서 시댁에 용돈을 몇백만 원씩 준다며 자기는 자식 복은 있는데 며느리 복이 없다고 한탄하셨죠. 만약 제가 시댁과 사이가 좋았다면 용돈 정도는 원 없이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미 저는 친정부모님이 빌려주신 돈도 다 갚았고 오히려 부모님께 넉넉한 용돈까지 보내고 있었는데 이런 사실을 알 리가 없는 시부모님은 제 얼굴을 볼 때마다 구박하셨습니다. 사업이 점점 커지고 제가 매장 하나로는 부족해서 쇼핑몰 사무실을 따로 얻게 되자 그때부터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남편과 시댁이 돈 냄새를 맡았고 저도 대놓고 드러내기 시작했죠. 차도 바꾸고 예전에는 없던 부티가 나기 시작하자 남편이 갑자기 180도 변하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변했어도 정이 떨어질 판인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한 달에 20일 정도 나가던 배달일도 슬슬 줄이더니 나중에는 아예 우리 회사에 자리 하나를 내달라고 하질 않나? 자기도 사업을 해보고 싶으니 돈을 지원해달라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재벌이를 이야기한 적은 없었지만 본인보다 훨씬 많이 버는 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남편보다 시모라는 사람은 아예 한술 더 떴습니다. 제가 도매에 물건 떼러 간 사이에 매장에 있는 직원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금 시어머니라는 분이 매장에 찾아왔는데 오자마자 저희 회사 매출 장부를 가져오라고 하질 않나 제대로 영업도 못하게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장사를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제가 하는 일 무시하면서 한 번도 가게에 찾아오지 않던 분이 갑자기 무슨 일로 일어나 싶었죠? 부랴부랴 매장으로 달려갔더니 시어머니가 카운터에 떡하니 앉아 있었어요. 너는 그동안 시어미를 속이고 살았냐?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매번 돈 없는 척을 하더니 이렇게 번듯한 가게 하고 있는 줄은 몰랐네. 여기 말고도 사무실이 하나 더 있다면서? 저를 보자마자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제가 언제 돈 없는 척을 했다고 그러세요? 언제 저한테 얼마 버냐 물어보신 적이라도 있으세요? 아무튼 너가 얼마 버는지 대충 알겠구나. 당장 이번 달부터 나한테 300만 원씩 통장으로 붙여라. 갑자기 저한테 앞뒤 설명도 없이 300만 원이나 보내라 하더군요. 제가 그 돈을 왜 보내야 하냐고 물었더니 지금 이렇게 장사가 잘 될 수 있게 남편과 시어머니가 참고 뒷바라지했던 덕분이라 하는 겁니다. 나도 이제 며느리한테 용돈 받고 효도 받으면서 살아보련다. 잔말 말고 300씩 보내.
내가 이 나이에 일하러 나가는 것도 힘들고 너한테 용돈 받고 편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가게를 나가시더라고요.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이러니 어찌나 창피하던지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참고만 살았는데 시어머니의 돈 요구까지 받았더니 이제는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싶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화를 다 쏟아냈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가게 찾아오셨어.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매달 300만 원씩 내놓으래. 내가 왜 당신 어머니한테 그 돈을 드려야 하는데? 아니, 너 돈 잘 벌잖아. 우리 엄마가 겨우 300달라고 한 게 그렇게 기분이 나빠? 솔직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너는 그냥 우리 엄마한테 돈 주는 것 자체가 싫은 거잖아. 맞아, 잘 이해했네. 결혼하고 지금까지 당신한테 생활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시부모님한테도 며느리라고 예쁨 받은 기억도 없어. 한 번만 더 어머님이 행패 부리면 그땐 우리 결혼도 거기까지야. 그러자 남편은 고작 용돈 좀 달라 했기로써니 이혼을 한 해 만에 입에 올리냐며 화를 냈고 저희 두 사람은 심한 말다툼 끝에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남편이 집을 나가서 곧장 시댁으로 간 것 같더라고요. 다음날 어머님한테 전화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저보고 친정에 돈을 빼돌리느라 자기한테는 용돈 한 푼 못 주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친정 부모님에게 돈 빌려서 가게 차린 것부터 설명을 해봤지만 이미 제가 하는 말은 들을 생각이 없었죠. 결국 똑같은 말을 몇 번 반복하다가 저도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할 테니 앞으로는 제게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혼? 괘씸하게 어디서 감히 이혼을 한 해 만에 떠들어? 너 이혼하려면 재산 절반 내놓고 가야 하는 건 알고 있지?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는지 저보고 재산 분할하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다음날 집에 들어온 남편도 똑같은 소리를 하길래 원한다면 법대로 한번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이혼 준비를 하기 위해 두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고 남편과는 싸움 끝에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 남편은 매달 양육비까지 주기로 했죠. 어차피 법정 싸움 끝까지 해봤자 남편 쪽에서 유리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으니 제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한테 재산 분할 해달라는 말도 못 꺼냈고 오히려 살던 집을 반반 나누기로 한 데다 매달 제게 양육비까지 주기로 협의했죠. 다른 사람들은 이혼하고 나서 괴롭다고 하는데 저는 두 아이를 제가 키우게 된 상황에서도 마치 감옥에서 벗어난 듯 해방감이 드네요. 지금은 50평대 아파트에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어요. 부모님과 같이 사니까 오히려 아이들도 훨씬 좋아하고 저 역시도 일에 집중을 더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나마 남편은 이혼할 상황이 되자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고 말이라도 했었는데 시어머니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계기는 혹시라도 그때의 저처럼 고통받으며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며느리가 있다면 절대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결혼 생활 겨우 3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혼인신고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갈라선 셈이네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결혼을 한 거였어요. 시어머니와의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궁금하시죠? 제 신혼 3개월을 이야기해드릴게요. 남편과 저는 어느 운동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에 제가 사귀던 남자와 헤어지고 당장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주말마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일을 찾다가 함께 모여 운동을 하는 동호회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 함께 뛰고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고 나니 답답한 제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고 속이 확 풀리더라고요. 주말마다 동호회 모임이 있었고 평일 저녁에도 시간이 남으면 그 사람들을 만나 어울렸어요. 그 중에서도 저랑 정말 대화가 잘 통하고 자주 어울리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된 남편이었죠. 6개월 정도 알고 지내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연애를 하다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약간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사진을 열심히 찍더라고요. 오빠, 근데 오빠는 사진을 왜 그렇게 많이 찍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아, 그런 건 아닌데 엄마한테 사진 보내드리려고. 항상 어디 가서 뭘 하는지 궁금해 하시거든. 음식 사진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밖에서도 잘 먹고 다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보내는 거지. 실제로 남편은 데이트를 할 때마다 중간중간 사진을 찍어 어머님께 보냈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제 옆에서 엄마와 전화를 하면서 지금 어디인지,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전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이 사람 참 정 많고 살가운 사람이구나, 부모와 사이도 좋은 가정적인 남자라는 생각밖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이 남자에게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 있었나 봐요. 그때 이상함을 알아차리고 더 경계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만약 데이트를 반나절 정도 한다고 치면 평균적으로 5-6번 자기 엄마와 통화를 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먼저 걸 때도 있지만 보통은 어머니에게서 먼저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디서 뭘 하냐, 재미있냐, 언제 집에 오냐, 올 때 뭐 사와라 등등. 한 번 전화를 받으면 보통 10분 정도는 통화를 했고 남편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때라서 그런 상황을 이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제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요란스레 뭔가를 준비하는 듯 보여서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자기야, 나랑 결혼해 줄래? 멋진 레스토랑에서 프로포즈를 하면서 제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프로포즈 자체는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반지까지 준비할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반지 자체도 알이 커 보이는 엄청 고가의 반지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이렇게 비싼 다이아 반지는 받을 수 없다고 당장 환불하라고 말을 했어요. 아무리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아무 걱정 말라며 결혼식까지 전부 자기한테 다 맡기라 하더군요. 자기야, 이거 봐. 나 자기랑 결혼하려고 정말 열심히 모았어. 저한테 본인 통장 잔고까지 열어서 보여줬는데 정말 억소리 나게 많은 돈이었습니다. 3억이 훌쩍 넘는 현금이었고 아무리 남편이 월급을 많이 받는다 해도 계산상으로는 이 나이에 절대 모을 수가 없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이런 돈이 있냐고 깜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걱정도 팔자네. 내 친구가 주식을 좀 할 줄 알거든. 걔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원금이 2배, 3배 되는 건 일도 아니더라. 이참에 회사 때려치우고 전문 주식 투자를 해볼까 싶어. 안 돼. 절대로 안 돼. 지금까지 번 것도 운이 좋았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주식 같은 거 하지 마. 제 앞에서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그 이후로도 남편은 주식에 계속 손을 대더라고요. 힘들게 일하지 않고도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얼마나 유혹이 심했겠습니까? 남편은 한 번에 투자하는 액수도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들어간 돈이 많으니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온 신경은 본인 주식 계좌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예식장을 보러 가건 웨딩드레스를 보러 다니건 핸드폰만 손에 붙들고 있었습니다. 주식 차트만 하루 종일 뚫어지게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데이트를 하다 말고 카페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급한 전화라도 받나 싶어 기다렸는데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제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거의 일주일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저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어요. 저는 물론이고 친정 부모님도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던 것 같아요. 일주일이 되던 날 겨우 그 인간과 연락이 다시 되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까지 왔다며 잠깐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하자 하더라고요. 만나자마자 따귀를 올려붙이고 결혼도 싹 없던 일로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핏발이 다 서 있었고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얼굴살이 쏙 빠져 있더라고요.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진작에 자기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 친구의 말을 듣고 돈을 배로 불리더니 그때부터 간이 커져서
스스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불과 며칠 만에 1억 가까이 잃었다 하더라고요. 그때라도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원금을 찾는답시고 남은 2억 전 재산을 전부 다 주식 계좌에 털어넣어서 싹 날렸다는 소리였어요. 저는 주식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더니 선물이니 옵션이니 그런 걸 하다가 다 날렸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참 화도 났지만 저 사람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나 싶어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마냥 용서해 줄 수는 없어서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내 말 똑똑히 들어. 2번 다시 주식 같은 건 할 생각도 하지 마. 이거 못 지키겠으면 지금 빨리 헤어지자. 안 할게. 정말 약속할게. 나 다신 안 해. 진짜야. 다른 뜻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언젠가 또 손을 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의 약속을 제 핸드폰에 녹음해 두었어요. 이미 잃은 돈은 잃은 돈이고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당장 집을 구할 돈이 사라져버렸으니 월세를 구해야 하나, 제 돈에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구해야 하나,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서 몇 날 며칠 고민을 하고 있었더니 부모님이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대충 눈치를 채신 것 같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세를 주고 있던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세입자를 내보내고 저희 신혼집으로 쓰라며 선뜻 내주셨어요. 참 자식으로서 면목이 없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능력 좋은 사람과 순탄하게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부모님 덕분에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되었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고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무릎을 꿇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한테는 집을 내가 장만했다고 하면 안 될까? 엄마는 내가 주식으로 돈 날린 것도 아직 모르셔. 그런데 그 사실 아시게 되면 뒷목 잡고 쓰러지실지도 몰라. 알겠어. 어쩔 수 없지 뭐. 어머님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리자. 근데 집 명의를 내 앞으로 하면 안 될까? 엄마가 명의 확인하려고 하실 수도 있잖아. 제가 한번 배려해줬더니 남편은 혹시 집 명의를 자기 앞으로 해줄 수 있냐며 한술 더 뜨더라고요. 명의?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말이라고 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정색을 하고 째려봤더니 그냥 한번 해본 소리라며 얼렁뚱땅 넘어갔습니다. 자기가 납작 엎드려도 모자란 상황에서 말을 이딴 식으로 하니까 처음으로 욱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결혼할 때 누가 더 했네 아니네 따지고 싶은 생각 전혀 없었는데 남편이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오후 반차를 내고 병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 있는 상황이었고 아직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올 시간이 아닌데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오빠 벌써 퇴근했어? 나 때문에 일찍 끝내고 온 거야?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니? 기다리던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야. 현관으로 달려갔는데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 아니고 어머님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에 망정이지 편하게 입고 있었으면 얼마나 민망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대체 우리 집 비밀번호를 왜 어머님이 자연스럽게 누르고 들어오는 건지 황당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빠가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나 보네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아유, 그냥 지나가다 잠깐 들렀어. 집도 가까운데 앞으로 내가 이렇게 오며 가면 너희들 챙겨주려고. 너도 부담 갖지 말고 앞으로 엄마라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자. 알겠지? 지금 생각하면 왜 저때 제가 칼같이 잘라내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들어요. 시어머니의 집은 우리 집과 정말 가까웠고 걸어서 10분 정도 걸릴 정도였어요. 어찌나 저를 가족같이 여기시는지 우리 집을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그때부터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아니라 시어머니와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시어머니에게서 카톡이 계속 날아왔습니다. 얘, 너 냉장고 정리 좀 해야겠다. 안 먹는 건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네, 주말에 하려고요.
어머님은 이틀에 한 번꼴로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그때마다 반찬을 만들어 가져와서 냉장고에 채워 넣으셨어요. 본인이 만든 반찬을 먹었는지 일일이 확인을 하셨고 제가 해놓은 음식은 전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셨습니다. 제가 음식 솜씨가 없어서 맛이 없냐고 하면 그건 아닐 겁니다. 저희 친정 엄마 닮아서 손맛이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눈에는 전부 못마땅하게 보이셨던 것 같아요. 반찬 모양이 이게 뭐야?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 우리 아들은 이런 거 안 먹으니까 죄다 버려라. 그거 어제 만든 건데 버리지 마세요. 오빠도 맛있다고 잘 먹었어요. 걔가 진짜로 맛이 있어서 먹었겠니? 애가 착하니까 먹기 싫다고 말도 못한 거 아니야? 진짜 어머님 말 한마디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이 나름대로 유명한 식당 운영하시고 거기에서 번 돈으로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까지 해주셨잖아요. 시어머니도 저희 부모님이 식당하고 있다는 걸 당연히 알고 계셨고요. 그냥 제가 하는 건 다 마음에 안 들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봤지만 그 마마보이 같은 놈은 계속 자기 엄마를 이해해달라는 소리만 반복했어요. 하루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계속 울리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카톡을 끊임없이 보내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라도 터졌나 싶어 확인을 하는 순간 수치심에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죠. 우리 집 안방에 들어와 제 옷장 서랍을 열어 언더웨어를 전부 사진을 찍어 보내는 겁니다. 이런 색깔은 좀 여자가 싸 보이지 않니? 내 아들은 이런 디자인 안 좋아해. 조신한 걸로 바꿔라. 상식적으로 말이 되질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제 방에 들어올 때 항상 조심하셨고 옷장 서랍을 열어보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사진까지 찍어서 제게 보내는 이 상황이 진짜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곧장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옷장 서랍은 왜 뒤지고 계시는데요? 왜? 왜긴 왜야? 그냥 열어볼 수도 있는 거지. 너희가 하도 애가 안 생기니까 뭐가 문젠가 싶어서 확인해 본 거야. 어차피 여자끼리인데 뭐가 어때서 그래? 그리고 지금 그게 시어미한테 목소리 높여서 화를 낼 일이냐?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도 이런 적이 없으세요. 기분 나쁘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아주세요. 기분이 나빠? 가족끼리 이런 이야기도 못하니? 참나, 요즘 애들은 진짜 당돌하네. 건방지게 어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알겠다, 미안하다, 끊어라 끊어. 이 늙은 여우 같은 여자가 남편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한 건지. 잠시 후에 남편이 전화를 해서 엄마가 울고 계신다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없이 시어머니가 보낸 카톡 내용과 제 옷을 찍어놓은 사진들을 그대로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화를 내려면 제대로 상황을 알고 화를 내던지 해. 오빠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야.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사과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너가 엄마한테 말을 좀 돌려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가족으로서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진짜 여기서 더 가족 같았다가는 완전 큰일 치르겠다 싶었습니다. 남편과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보고 한 번만 더 어머님한테 먼저 사과하라고 하면 바로 이혼할 테니까 그만 입 다물라고 했어요.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니 남편은 그제서야 입을 쿡 다물었습니다. 입을 다문 것까지는 좋았는데 저한테 기분이 상했던 건지 남편은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시어머니 집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들어오더라고요. 아무튼 그 일이 있은 후 일주일 정도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제서야 숨통이 좀 트이나 싶어서 반항하길 잘했다 생각했는데 딱 일주일 지나니 또다시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못 가고 다시 예전처럼 온갖 살림 다 뒤져대며 잔소리를 시작하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애 낳는 기계처럼 생각을 하셨어요. 모처럼 한가한 주말이라 이불에 먼지를 털고 있었는데 뭐가 바닥으로 툭 떨어져서 확인을 해보니 부적이 여러 번 접혀 작은 주머니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보자마자 누가 한 짓인지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바로 안방으로 다시 돌아가
샅샅이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에서 나온 것 말고도 남편과 제 베개 안에도 하나씩 들어있었고, 정말 소름 돋는 건 침대 매트리스 사이에서 어떤 갓난 아이의 베넷 저고리가 끼어 있었어요. 새 것도 아니고 어느 집 아이가 쓰던 걸 그대로 가져왔는지 때가 꼬질꼬질 끼어 있더라고요.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왔길래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 제가 찾은 것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전부 안방에서 찾은 것들인데. 너는 이걸 다 꺼내오면 어떡하니? 부정타게. 내가 어떻게 구해온 건데? 아니 엄마, 이건 다 뭐야? 부적은 뭐고 저 아이 옷은 또 뭔데? 야, 너까지 그런 말 하지도 말아라. 이번에 아들 낳은 여자한테 사정사정해서 겨우 얻어온 거야. 시어머니는 저한테 사과 한마디 없이 그것들을 전부 챙겨서 다시 저희 안방으로 들어가려 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도 이때는 상황 파악을 한 건지 시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고 갖다 버리라면서요. 만약 제가 하지 말라 했으면 귓등으로도 안 들었을 거면서 자기 아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끝까지 고집을 부리진 못하더라고요. 엄마, 이런 것 좀 하지 마. 우리 결혼한 지 아직 2달밖에 안 됐어. 이러면 나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아니, 애가 빨리 안 생기니까 그렇지. 너희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냐? 그 꼬라지를 보고 있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무 말 않고 부적이랑 옷가지를 집어들어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바로 달려와 다시 그걸 꺼내 소중히 품에 안고 가셨습니다. 우라가 치밀었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짓 하지 마시라고 꾹 참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이때가 제 마지막 인내심의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도 똑같이 어머님은 무례하고 예의가 없었지만 저는 더 이상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웬만한 건 다 참고 넘기려고 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터지면 진짜 남편이랑 이혼하게 될 것 같아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며칠 또 조용히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좀 나아지나 했는데 그걸 기대한 제게 또다시 어머님은 뒤통수를 치셨죠. 그날은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 오시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미리 이야기를 해두었기 때문에 같이 엄마를 마중 나가서 셋이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오랜만에 친정엄마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제 기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같이 맛있는 저녁 먹고 늦게까지 수다 떨며 놀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저희 집 현관 밖에서부터 뭔가 시끌벅적한 사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파트 옆집에서 사람들을 초대했나 싶었는데 그 집이 바로 우리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저희 집에서 시어머니가 다른 친구분들까지 초대해서 한바탕 난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머, 너희들 왔니? 인사드려라. 여긴 우리 계모임 친구들. 엄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장모님 오신다고 말했잖아. 저는 순간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처음 보는 아줌마들 5명이 판을 깔고 앉아서 먹고 놀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부인 오랜만이네요. 안 그래도 저는 반찬만 주고 가려고 했어요. 편히 계세요. 오히려 저희 친정엄마가 자리를 피해주려고 하셨습니다. 엄마, 오늘 자고 가기로 했잖아. 진짜 이 상황이 너무 원망스럽고 서러움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자기 딸이 미움받을까봐 자기가 가겠다고 하는데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속상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평소 행실을 보면 친정 엄마 온다고 하니까 일부러 저렇게 사람 불러서 집을 차지한 것이 분명해요. 남편이 말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절대 모르고 그랬을 리가 없거든요. 어머, 안사돈, 괜히 저 때문에 금방 가시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아닙니다. 내일도 가게 일 때문에 바빠요. 오늘 정말 반찬만 주고 가려고 했습니다. 다들 편히 쉬다가 가세요. 그렇게 엄마가 먼저 자리를 피하셨고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드리고 저 혼자 집으로 오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눈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도착한 지 1시간도 안 된 엄마를 다시 배웅해드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집안 꼴이 완전 초토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낮부터 다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온 집안에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어서 쓰레기까지 엄청나게 굴러다니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옆에 친구분들까지 잔뜩 취해 혀까지 꼬부라져 있었는데 저한테 뭐라 말을 하려고 했지만 말도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원래 사람을 파악하려면 주변 친구들을 보라고 하잖아요. 어쩜 그렇게 끼리끼리 비슷한 인간들끼리 뭉쳐 다니는지 수준이 정말 잘 맞는구나 싶었습니다. 너 화났니? 내가 안 싸도 논다는 걸 깜빡했네. 우리가 이 대낮에 어디 갈 곳이 있어야지. 시어머니 하는 소리를 그냥 흘려버리고 안방으로 들어왔는데 너무 열이 받으니 제 심장 뛰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지경이었어요. 속도 없는 남편은 제가 이해심이 넓어서 좋다며 실실대며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남편에게 뭐라 하려는 찰나에 거실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소파 뒤에 걸어둔 저희 결혼사진이 담긴 액자가 방바닥에 떨어져서 깨져 있었어요. 그 곁에는 술에 취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시어머니와 그 친구들이 비틀대면서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얘, 여기 청소 좀 해라. 그러게 왜 액자를 유리로 하니? 깨지면 위험하게. 이 정도 상황이 되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유리를 치우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술은 자기 엄마가 마셨는데 멀쩡한 남편 놈은 술이라도 취한 것처럼 뭐가 그리 좋은지 계속 싱글벙글 쳐웃고 있었고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가 봐. 자기 유리 치우느라 손 안 다쳤어? 야, 웃지 마. 내가 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하냐? 일부러 밖에 다 들리도록 소리를 빽 질러버렸습니다. 안방문을 잠궈놓고 소리를 지른 다음에 손에 잡히는 대로 남편에게 집어던졌죠.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내가 너랑 결혼했니? 어머님이랑 결혼했니? 왜 너는 바보처럼 웃고만 있는데? 당신 엄마가 오늘 일부러 친구들 데리고 우리 집에 온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한참을 악을 지르고 있었더니 소란스럽게 웃고 떠들던 거실이 조용해졌고 하나둘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는 기척이 들렸어요.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거실에는 시어머니를 포함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떠나버렸고 그들이 먹고 마시던 것도 전혀 치우지 않은 상태였죠. 남편에게 너가 거실 치우고 자라 하고 밖으로 쫓아내버렸고 저는 안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제게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전화드리라 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그럴 이유 하나 없었고 절대 사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어떻게 이 인간들에게 복수를 해야 할지 그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일단 바로 그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고 남편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죠. 이제는 정말 우리 집에 못 찾아오겠지 하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을 했고 저녁에 퇴근을 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낯익은 신발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신발이었고 거실로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저를 도끼 눈을 하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 비밀번호는 왜 바꿨어? 바꿨으면 바꿨다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 줄 알아? 열쇠공 불러서 겨우 들어왔어. 문이 안 열리면 댁으로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어머님 댁도 아닌데 굳이 열쇠공까지 불러서 우리 집에 왜 들어오셨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내 뺨을 치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그 여자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0번도 넘게 내리치고 싶었는데 딱 한 번만 내리쳤어요. 제가 맞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알았나 봅니다. 저한테 뺨을 맞고 3초 정도 가만히 있더니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 싸가지 없는 것이 어디서 어른을 쳐? 너 이혼당하고 싶어? 내가 내 아들 집에 들어온다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야? 아마 이때까지는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이 자기 아들 돈으로 구입한 집인 줄 아셨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서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해버렸습니다. 이거 저희 친정부모님 집이에요? 아드님이 아직도 말 안 했어요? 그 인간 결혼 전에 주식으로 다 날려서 한 푼도 없는 빈털털이었다고요.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어.
여긴 내 아들이 샀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같이 등기라도 떼러가 보실래요? 이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제 말에 시모는 충격을 크게 받았는지 방방 뛰며 울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쏜살같이 자기 아들한테 달려가서 방금 제 말이 사실이냐 물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를 한번 째려보더니 이 집은 장인 장모 집이라고 사실대로 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포기를 못하고 저한테 달려들었고 저 같은 재수없는 여자를 만나서 자기 아들이 주식을 하다가 돈을 잃었다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사실 제가 시어머니보다 키도 10cm 정도 더 크고 힘으로는 절대 지지 않아요. 뺨을 때려도 제가 더 세게 때렸고 이번에도 얼마든지 힘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가만히 있었어요. 어머님이 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머리채를 휘어잡았고 뭘 하던지 그냥 가만히 받아주고 저항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야 했기 때문에 핸드폰 녹음기를 켜놓고 그대로 받아주고만 있었죠. 한참을 제 머리를 쥐고 흔들며 욕을 하던 시어머니는 스스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저는 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무슨 짓이냐고 말리려 했지만 이미 저는 시어머니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해버린 뒤였어요. 10분도 안 지나서 경찰 2분이 도착했고 그제서야 두모자는 상황 파악이 됐는지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했고 제가 거짓말을 한 거라 우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차림도 엉망이 된 상황에 시어머니가 제게 욕을 하고 저는 하지 말라고 말리는 음성만 녹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보고 거짓말하면 가만 안 둔다고 끝까지 협박했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마음은 이미 굳혔고 증거도 다 있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경찰관 한 분이 저한테 상황을 전해들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다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고 바로 친정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부모님이 제 몰골을 보시고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여기저기 핥힌 손톱 자국이나 멍든 자국들도 있어서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고 정식으로 경찰에 시어머니를 고소해버렸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소송이 들어간 것도 당연했고요.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저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을 살 수도 있다고 형사님이 말을 했다는데 며칠 후에 두모자가 저희 친정 집 앞까지 찾아와 제발 한 번만 이야기를 하자며 빌었습니다. 저는 만나고 싶지 않다 했고 이 집에도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카톡 내용, 음성 파일 다 보고 듣지 않으셨냐고. 나는 이혼하는 마당에 받을 거 받는 것뿐이라고 대답했죠. 증거를 잘 모아두었더니 이혼 역시도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진 재산이 별로 없어서 위자료는 얼마 받지 못했고 시어머니였던 사람에게 합의금을 생각보다 꽤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3개월의 짧은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지었고 다 끝내고 나니 이제야 발을 뻗고 편하게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랐었는데 이제는 다 극복하고 평범하게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제 생각보다 훨씬 멍청하게 행동해 주셔서 쉽게 끝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년 초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지금은 결혼 계획이 백지가 된 상태이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비 시댁 식구들이 쌍으로 도둑놈 심보에 아주 거지근성을 갖고 있는 걸 보고 정 떨어져서 파혼했어요. 아직 마음을 다 추스르진 못했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잊어버리기 전에 사연을 정리해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시어머니들 나이가 젊기도 하고 시대가 바뀌어서 며느리와 다정하게 지내는 분들도 많다고 하잖아요.
저도 막연하게나마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하면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고픈 마음이 당연하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정말 쓸데없는 망상이었다는 걸 결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네요. 남자친구는 꼼꼼한 성격에 가끔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계산적인 면이 있긴 했어도 일단 사람만 놓고 보면 착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었지만 원래 단점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 역시도 성격이 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저희 두 사람 모두 결혼 정년기 나이였고 연애 초반에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시작했어요. 연애할 때는 두 사람 마음이 잘 맞는 편이라고 느꼈습니다. 같이 놀러 다니거나 맛집을 찾아다니는 등 연애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서 결혼을 급하게 할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 나이가 30이 넘어가면서 저희 부모님이 언제 결혼하냐고 보채시더라고요. 마침 제가 만나는 남자도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빨리 한번 집에 데려와 보라고 항상 재촉하셨죠. 그래서 남자친구를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시켰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한눈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일단 남자친구 키가 180이 훨씬 넘어서 훤칠하고 넉살이 좋아서 어른들에게 싹싹하게 자랍니다. 특히 저희 아빠가 엄청 좋아하셨고 엄마는 조건을 다 들어보시더니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힘들어하진 않을까 걱정을 하셨죠.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쪽 집안이랑 조금 기우는 것 같더라. 요즘 세상에 그런 걸 따지는 것도 너무 속물 같긴 한데 비슷한 집안끼리 만나야 나중에 뒤에서 말도 안 나오고 편해.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결혼할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아.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시니 저까지 마음이 심란했는데 오히려 아빠는 젊은 나이에 능력이 조금 없는 건 괜찮다며 둘이 결혼해서 열심히 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괜히 남자 쪽이 더 잘나서 이것저것 해오라며 스트레스 받게 하는 놈보다 아빠는 너한테 잘하는 남자가 최고라고 생각해. 그깟 돈이야 너희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살면서 벌면 그만이야. 엄마는 그런 아빠의 반응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두 분이 티격태격하면서도 결국엔 제 뜻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결혼은 제가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제 마음이었으니까요.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고 난 이후로는 남자친구는 훨씬 결혼에 진지해졌어요. 처음에 저는 결혼에 대해 그리 깊게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부모님에게 인사를 시키고 나니 진짜 이러다가 결혼을 할 수도 있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진짜 결혼을 생각해보니 가장 큰 현실의 벽은 엄마의 말대로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각자 집안 사정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부족함 없이 자랐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저 역시 그 사람의 집안 형편이 저보다는 못하다는 걸 남자친구와의 대화 중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친정은 잘 사는 편입니다. 아빠는 사업을 하시고 엄마는 피부과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예요. 제 위로 아직 장가 안 간 오빠가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학을 나와 작은 재사업을 하고 있어서 웬만한 직장인보다는 수입이 더 많은 편입니다. 계속 부모님 집에서 살았으니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도 적지 않고요. 반면에 남자친구는 집이 지방이라서 작은 빌라에 혼자 자취를 하며 직장을 다니는데 유명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수입은 좋은 편이에요. 분명히 그 나이에 적지 않게 벌고 있지만 문제는 혼자 자취를 하면서 나가는 돈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더라고요. 결혼하자는 말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은 2천만 원 조금 넘었어요. 얼마 안 될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금액을 듣고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하지 못했던 건 남자친구 본인도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처음 서로의 경제 상황을 오픈하고 조금 충격을 받아서 일단 다시 생각을 좀 갖자고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빠, 아직 우리는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한 1년, 2년만 바짝 모아서 오빠가 여유가 좀 생기면 결혼하는 게 어떨까? 하지만 남자친구는 어차피 그때 가면 또 미룰 일이 생긴다며 지금 이야기 나왔을 때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도 결혼해서 둘이 벌어 모으면 훨씬 빨리 모을 수 있다면서 결혼 자체를 조금 쉽게 생각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 있는데 결혼식 시작부터 이런 상황에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빠 그럼 신혼집은 어떻게 하려고? 당장 돈도 없는데. 오빠 지금 사는 빌라 월세집에서 시작하자는 거야?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전세 정도는 해야 살지. 고작 1, 2년 돈 모아봤자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모으겠어? 그렇게 시간 미루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질문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오빠 부모님들은 도와주실 여력이 없으신 거야? 글쎄,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아마 큰 도움을 기대하긴 힘들어.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약 8년 전에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와 연락이 거의 끊겼대요. 집안 사정이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한 채가 전부고 우리가 결혼한다고 해서 그걸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제 친척 언니나 주변 친구들은 다들 좋은 자리에 결혼해서 남자친구나 시댁이 신혼집을 얻어주는 것이 기본인데 저는 반대로 이 사람과 결혼하면 도움을 받기는커녕 나중엔 시댁에 돈이 더 나갈 수도 있을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씁쓸한 마음도 들었고 우리 부모님께 괜히 죄송한 마음도 들었어요. 이런 사정을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을 미루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부모님이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나이도 젊고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 같으니 저희한테 신혼집을 해주시겠다 하더라고요. 아빠 생각에는 사람만 확실하면 빨리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게 낫다고 본다. 둘이 모으면 훨씬 빨리 모을 수 있거든. 괜히 연애하면서 돈 쓰고 다니면 시간 낭비, 돈 낭비야. 어떻게 아빠도 남자친구랑 똑같은 소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저희 상황이 이런데. 집은 아빠가 너희 회사 근처로 얻어줄 테니까 말 나온 김에 결혼 진행해봐. 너 명의로 집 하나 사주면 될 거 아니냐? 원래 집은 남자 여자가 아니라 여유 있는 쪽에서 해오는 거야. 사실 친정 부모님이 돈이 많긴 해도 아파트를 쉽게 내주실 수 있는 건 아니죠. 일단 부모님께 너무 감사했고 남자친구 집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나서 결혼 준비를 구체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상견례 할 때 남자친구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할 생각이었어요. 얼마 후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하러 갔었는데 처음으로 그날 남자친구의 엄마와 시누이 될 사람을 보게 된 거죠. 제 성격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살갑게 다가가거나 외향적인 편이 아니라서 혹시나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안 좋게 보실까봐 미리 이야기해둔 것이 있었어요. 나 어른들이랑 대화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알지? 안 그래도 낯가리는데 진짜 자신 없어. 오빠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해. 우리 엄마가 다정하신 분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 화내는 거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 처음 보는 저한테도 따뜻하게 대해주실 거라며 아무 걱정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남자친구의 말과는 달리 예비 시어머니는 전혀 제게 살갑거나 다정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날 함부로 대하시거나 대놓고 싫은 티를 내신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제가 느끼기에 전혀 살가운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남에게는 차갑고 자기 자식들에게만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느꼈던 이야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그날은 제가 인사를 드리러 처음 방문한 자리이니 저를 배려해주고 챙겨주는 것이 정상이었을 것 같은데 저녁을 먹을 때 반찬은 전부 자기 아들 딸 앞으로 몰아주고 아들한테만 많이 먹으라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왔을 때는 부모님이 예비 사위가 왔다면서 음식부터 엄청 신경 쓰시고 남자친구에게 계속 말도 걸면서 챙겨주셨거든요. 아무튼 식사 자리에서 싸움을 느끼긴 했지만 겨우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걸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넘어갔어요. 잠시만요, 여러분. 30초 안에 사연보다 더 재미있는 꿀팁 하나 듣고 지원금 최대 128만 원 받아가세요. 아이폰 갤럭시 약정 끝났을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비밀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최신형 갤럭시 아이폰을 주문 당일 받아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 역시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 원 손해입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겠죠?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로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홈서비스 만능 이사도 유명한데요. 일을 얼마나 잘하면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주고 혹시라도 불만족스러우면 이사 당일 전액 환불,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식사가 끝나고 커피와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저에 대한 정보는 대충 남자친구에게 미리 들어서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나 사는 곳이나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는 별로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그런 걸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레 조건에 대해 따지게 될 테니까 저희 쪽보다 상황이 기운다고 먼저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예비 시누이는 저보다 나이가 2살이 어렸는데 갑자기 저한테 대뜸 하는 말이 원래 자기가 먼저 결혼하려고 했다며 저희 때문에 자긴 밀렸다 하더라고요. 그걸 지금 저한테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전체적으로 엉망이었어요. 그 와중에 어머님이 저한테 결혼 시기는 언제로 생각하고 있냐 물으시더라고요. 저희는 내년에 일찍 하고 싶어요. 3월이나 늦어도 4월 초에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기왕 말이 나왔을 때 빨리 하는 게 낫겠지. 그래야 우리 딸도 내년 가을에는 결혼할 수 있을 테고. 근데 혹시 우리 집안 사정 이야기는 대충 알고 있니? 아마도 신혼집 문제 때문에 남자친구도 그렇고 그 집안 식구들이 고민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원래 저희 집에서 전셋집을 얻어주기로 하셨다는 말을 상견례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어머님이 집 걱정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서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될 거 그냥 지금 말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저 어머니 실은 저희 부모님께서 상견례 할 때 말씀드린다고 했던 건데 저희 아빠가 신혼집은 얻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집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했더니 그 집안 세 식구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집? 서울에 전셋집을 얻어주시겠다고? 그게 한두 푼이 아닐 텐데 너희 부모님께서 다 해주기로 하셨단 말이야?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어머님은 서울 아파트는 가격이 10억도 넘는 걸로 안다면서 호들갑을 떨었지만 저는 그 정도로 좋은 집은 아닐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다고 하신 아파트는 약간 외곽 지역에 8억 정도 하는 곳이었고 입지나 모로보나 엄청 좋은 곳은 아니에요. 아무튼 집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자 그전까지 제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던 어머님의 태도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들뜬 표정을 숨기지 못하셨고 다음에 또 놀러 오라는 말과 앞으로 결혼식 전까지 자주 얼굴을 보자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양쪽 부모님의 의견을 물어 결혼 날짜는 3월로 정했고 미리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상견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은 이 결혼을 무조건 진행하시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거든요. 예비 시댁 쪽에서는 아무래도 저희 쪽이 집을 해오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 부모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결혼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남자친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따님 통해 들었는데 아이들 집 문제를 선뜻 나서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시길래 어찌나 감사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저희는 안 그래도 집 문제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었거든요. 그래도 잊지 않고 우리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해주는 걸 보고 저희 부모님들은 이런 사람들이면 제가 시집을 가도 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생각하셨다고 해요. 결혼식 준비는 최대한 쓸데없는 허례허식은 양쪽에서 생략하기로 해서 예단을 안 드리기로 했고 저도 잘 안 하고 다닐 예물은 전부 생략하고 결혼 반지만 좋은 걸로 맞추기로 했어요. 사실 최대한 생략을 한다고 해도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으로 신혼집에 혼수를 넣고 신혼여행이나 결혼반지, 결혼식장 등을 모두 하기엔 무리였죠. 그런데 그 부분 역시도 우리 아빠가 사업을 하시고 엄마 역시 주변에 지인이 많다 보니 결혼식에 축의금 들어올 것도 많고 기존에 뿌려놓은 것도 많다고 하시면서 결혼식을 격식 있게 호텔에서 하되 양측 식비 모두를 저희 부모님께서 부담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남편 입장에서도 엄청 감사한 일이었죠. 엄마는 저를 따로 불러서 신용카드를 한 장 건네주셨고 언제든 필요한 곳이 있으면 아끼지 말고 쓰라고 하셨어요.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 돈 때문에 고민하다 못하면 나중에 엄청 서운한 법이거든.
엄마도 아빠랑 결혼할 때는 한참 돈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어. 이건 남자친구한테는 비밀로 하고 있다가 너가 필요할 때마다 편하겠어. 이제 큰 문제는 거의 다 해결한 셈이라서 자잘한 준비만 하다가 결혼식을 올리면 되겠거니 생각했어요.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엉뚱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상견례를 마치고 얼마 후 예비 시어머니가 연락을 하셔서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올라왔는데 마침 제 회사 근처니까 같이 저녁이나 먹자 하셨습니다. 좀 갑작스럽기도 하고 남자친구 없이 저 혼자 만난다는 게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일단 거절 못하고 만나게 되었죠. 근데 그날 무의미하게 밥을 먹자는 자리가 아니라 저를 만나러 오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리에 앉아 음식 주문을 하고 밥이 나오기도 전에 바로 본론을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예식장 비용을 다 해주시겠다는 걸 들었어. 정말 감사한 일이지.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하객이 별로 올 사람도 없거든. 거의 아들 회사 동료가 끝일 거야. 아무튼 우리 쪽까지 부담하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려라. 근데 호텔에서 결혼식 하면 쓰는 돈이 얼마니? 내 생각엔 그렇게 돈 쓰실 거라면 차라리 평범한 예식장에서 하고 남는 돈으로 현금 예단을 해주시면 안 될까? 내가 오늘 이 얘기하려고 너 보자고 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예식장 선택하면서 저쪽 집안 사정은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주변에 지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객이 많이 오실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런 이유로 호텔에서 진행을 하고 그 결혼식 비용도 저희가 신랑 측까지 전부 부담을 해주겠다고 선심을 쓴 건데 저렇게 이상한 곳에 머리를 굴리는 게 너무 짜증났어요. 순간 표정 관리가 안 됐고 제 얼굴에 기분이 나쁘다는 티가 엄청 많이 났을 겁니다. 현금 예단이요? 그건 상견례 때 안 하기로 이미 이야기 다 된 거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 부모님이 애 많이 쓰셨다는 건 알고 있어. 사실 너희 집은 여유가 좀 되잖니? 내 입장도 생각을 해봐. 아들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장가 보내는 와중에 예단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경우가 아닌 것 같아. 너가 부모님한테 말씀을 잘 드려서 현금 예단하겠다고 해보면 어떨까? 괜히 내가 그랬다는 말은 하지 말고, 알겠지? 사람을 정말 어떻게 봤길래 이런 헛소리를 할 수 있나 싶었어요. 당황스러워서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주문한 음식이 나왔지만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제가 얼떨결에 계산까지 하게 되었죠. 집에 돌아와서 계속 그 현금 예단이란 말을 생각하는데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집도 우리 쪽에서 하고 결혼식 비용도 전부 우리 쪽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 와중에 예단비 달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결혼 상대의 집안 환경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런 게 수준 차이가 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현금이야 저한테도 어느 정도는 있었고 편하게 하려면 제 돈으로 주고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우리 부모님께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 남자친구와 그날 저녁에 통화를 했었는데 자기 엄마가 저를 만난 것조차 전혀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서울에 올라왔다는 사실 자체를 자기 아들한테까지 말하지 않고 저를 만나서 돈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벌써부터 저를 우습게 알고 돈줄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싶어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일단 이 문제는 제 선에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한 말을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결혼식 호텔에서 하지 말고 대신 그 돈을 부모님께 받아서 현금 예단으로 달라는 말을 하셨다고 했죠. 그 말을 듣더니 처음엔 남자친구가 제게 미안하다 사과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문제가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라서 저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너무 무례한 요구 아니야? 우리 부모님한테 호텔 비용 아껴서 현금으로 달라는 건 완전히 선을 넘으시는 거지. 오빠가 이 문제 해결 못 해주면 난 마음 편히 결혼 준비 못 할 것 같아. 어머님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려.
저는 결혼 못하겠다는 말까지 꺼냈고 그 정도로 이 문제를 심각하다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남자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알겠는데 어차피 호텔에서 결혼하면 꽃장식 비용만 1,000만 원이 넘는다며. 그 돈 조금 아껴서 우리 엄마한테 드리자는 게 어려운 부탁이야?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건 맞아. 그건 내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근데 엄마 입장에서도 아들 장가 보내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니까. 서운한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야. 남자친구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멍하게 있었고 제 앞에서 한참을 한숨을 푹푹 쉬더니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너가 부모님께 예단비 말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면 내 돈으로 너가 드리는 것처럼 하는 건 어때? 황당하게도 남자친구는 자기가 가진 돈에서 1,000만 원을 제게 줄 테니 그걸 본인 엄마한테 예단비랍시고 드리라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오빠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 오빠 2,500 정도 있다며. 그중에 1,000만 원을 어머님 드리면 우리 결혼 비용으로 오빠는 1,500만 원만 쓰겠다는 소리야? 진짜 해도 너무하네. 저는 너무 감정이 올라와서 화를 내며 이야기했고 남자친구는 제가 한 말에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예단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됐어. 오빠는 생각 바꿀 마음 전혀 없나 보네. 그럼 우리 결혼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자. 잠깐 시간 좀 갖는 게 좋겠어. 그렇게 남자친구와 싸우고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엔 진짜로 완전히 끝낼 생각까진 아니었고 남자친구가 생각을 바꿔서 제 편을 들어주고 어머님한테 무리한 요구를 그만하게 만들어주길 바랬었죠. 하지만 그날 밤늦게 남자친구에게 온 문자가 제 멘탈을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너희 부모님이 집을 사주시는 건 알겠는데 어차피 너 명의로 사주실 거잖아. 그럼 나는 내 돈으로 혼수하고 결혼식 비용까지 써야 하는데 우리 엄마한테 1,000만 원도 주지 말라는 거야? 그 카톡 문자를 읽고 저는 말 그대로 멘탈이 나가버렸고 이 사람과 결혼은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조만간 헤어져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다만 우리 부모님한테 이 사실을 언제 말씀드려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확실하게 다 끝내고 난 뒤에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이 신경 써주신 것이 있어서 제가 이 사람과 결혼을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의 저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조용한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회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대충 마감하고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또다시 연락해서 자기가 지금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들렀다며 저와 잠깐 만나자 하시더라고요. 무슨 서울에 올 일이 그렇게나 많으신지. 속이 뻔히 들여다보였지만 일단 알겠다 하고 내려갔죠. 어머님이 또 밥을 먹자고 하시길래 저번에도 제가 계산한 게 생각이 나고 어차피 밥도 잘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회사 근처 카페로 가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저번 그때처럼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본론을 바로 꺼내셨습니다. 예단 이야기는 부모님께 말씀드렸니? 혹시 아직 이야기 안 드렸으면 그냥 없던 일로 해라. 오늘은 그 말하려고 들른 거야. 순간 드디어 이 집안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나 싶더라고요. 남자친구랑 크게 싸운 뒤로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몰랐었는데 그 사이에 자기 엄마한테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뒤를 이은 말을 듣고 저는 제가 큰 착각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현금 예단 필요 없고 너 신혼집으로 들어간다는 그 아파트 있잖아. 전세가로 8억 정도 하던데 너희 부모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8억짜리 아파트 전세 말고 4억짜리 전세를 얻어달라고 하는 게 어떠니? 이건 또 무슨 꿍꿍이인가 싶었죠. 그래서 대체 이제 와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제가 되물었는데 그 뒤로 이어지는 말이 완전히 걸작이었습니다. 내년 봄에 너희들 결혼하고 가을에 우리 미연이도 결혼하잖아. 그쪽 사정도 보니까 신혼집 구하긴 힘들 것 같더라고.
너가 8억짜리 집 구하지 말고 그 돈으로 4억짜리 전세였고 부모님한테 4억을 시댁에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되겠니? 우리 딸도 4억이면 지금 사는 동네에서 33평 아파트 전세는 얻을 것 같던데. 진짜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이구나 싶었어요. 혹시나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고 엄연히 남남인 상황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돈한테 이런 말을 해도 돌을 맞을 것 같은데 예비 사돈한테 딸 신혼집 구해줄 돈을 절반 떼어서 신우 시집 갈 때 집 얻어주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안 그래도 남자친구랑 헤어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한참 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어머님이 마침 찾아와서 제 속에 불을 지펴주셨죠. 지금 그걸 저한테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 오빠한테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저희 파혼했어요. 어머님이 현금 예단 달라고 하신 것 때문에 며칠 전에 싸우고 헤어졌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는 아드님한테 들으시고 아파트 전세를 얻어달라고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고 제가 할 말도 없네요. 거지도 그 정도는 양심이 없어서 달라는 말을 못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어머님은 헤어지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말 그대로 어머님이 달라고 했던 현금 예단 때문에 저희 결혼 안 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이었냐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도 말했잖아. 아들 가진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라고. 결코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었다니까? 무리하고 아니고 간에 저는 더 이상 이 집안 식구들이랑 얽히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마침 그때 커피 나왔다고 진동벨이 울리길래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있기도 싫어서 어머님 보고 커피 2잔 다 드시고 집에 내려가시라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이 카페를 나서는 저를 따라오며 진짜 자기 아들이랑 결혼 안 하냐고 몇 번을 되물으셨고 저는 붙잡는 손을 뿌리치며 그냥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어디까지 쫓아오실 생각이세요? 저 당신 아들이랑 결혼 안 한다니까요. 하나를 해주면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염치 없는 인간들이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이만 돌아가세요. 그렇게 말하고 길 옆에 있던 택시에 올라타서 그냥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전화가 계속 오고 완전히 난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전화를 안 받았더니 이번에는 카톡을 보내서 자기 엄마한테 대체 무슨 소리를 했냐고 엄마가 왜 펑펑 울고 있냐고 제게 묻더라고요. 그걸 지 엄마한테 물을 것이지 저한테 왜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답장을 안 했더니 다음날 저희 사무실 앞으로 남자친구가 찾아와 있었어요. 저한테 진짜로 자기랑 헤어질 생각이었냐고 그냥 홧김에 해본 말 아니었냐 하길래 너희 엄마가 나한테 한 말 못 들었니? 우리 신혼집 구할 돈으로 네 동생 전셋집 구해주라고 하잖아. 길바닥 거지한테도 10,000원짜리 주면 고마워할 줄은 알아. 진짜 내 입에서 험한 말 하기 싫으니까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좀 말아줘. 거지라는 말에 남자친구가 눈을 뒤집고 혼자 씩씩거렸지만 자기가 이 와중에 뭘 어쩌겠어요. 그날 바로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남자친구와는 완전히 끝이 났으니 집이며 예식장이며 전부 필요 없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빠는 요즘에 저희 신혼집으로 쓸 아파트를 보러 다니시던 중이라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며 놀라셨어요. 최근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을 전부 말씀을 드렸더니 화를 내시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있냐며 껄껄대고 웃으시더라고요. 내가 사업하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대충 사람 관상을 볼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어디 가서 사람 잘 본다는 소리 절대 못하겠구만. 엄마도 한숨을 푹 쉬더니 차라리 잘 됐다고 나중에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라 하시고 그냥 거기까지였어요. 저는 진짜 이번에 결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저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으면 많아서 문제고 적으면 적어서 문제라고 하던데 이 정도로 다 해준다고 하는데도 차려놓은 밥상을 걷어차는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냥 다 잘 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년에 더 잘 되려고 해서 올해 액땜을 하는 거라 생각하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